오늘은 새로운 형태의 차트를 실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차트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극대화한 차트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이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할 때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특성과 최근 세력들의 핸들링 수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녹색 선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즉, 큰 형님선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색 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세일 때는 하늘색 웅덩이에서 벗어나 위에서 놀고 있고 하락세일 때는 하늘색 웅덩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캔들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권합니다. 아주 심플한 매매 방식이지만 일리가 있는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은 매매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둔감하게 주가의 흐름을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61선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선만 있으면 다른 보조지표 선들이 없이도 주가의 큰 흐름을 한눈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 많은 차트를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 저는 이 61선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작은 형인 엠벨선도 필요 없고 둘째 형인 볼벤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얀 선인 20일 이동평균선도 필요 없으며 지지선 역할을 하던 황금선도 필요 없습니다. 이 녹색선, 즉 큰 형님선만 있으면 됩니다. 디테일한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필요에 따라 각각의 선들을 불러다가 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녹색선 아래 연한 하늘색 웅덩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한 하늘색 웅덩이가 차트에서 전반적인 과매도 구간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색 웅덩이 밑에 검은 선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데드라인입니다. 수치값과 만드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 선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현대퓨처넷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공중부양선을 이용해서 최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타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잘 올라가던 캔들이 공중부양선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물론 한 타임 전에 매도를 해도 됩니다. 공중부양선 아래로 캔들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매물대, 즉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더 치고 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예측샷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차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다시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캔들이 공중부양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 매물대에 가로막혀 더 치고 가지 못합니다. 다시 매도 타점을 잡아본다면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후 주가가 공중부양선 밑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매수 타점이 보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힘차게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또한 매물대 벽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더 치고 가지 못하네요. 매도 타점이 바로 나옵니다. 역시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차트를 큰 그림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1차 타점에서 여기까지가 1차 상승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하락 구간이 나옵니다.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반등의 시작은 어디인가? 가장 중요한 황금 타점을 잡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일단 61선이 깨졌습니다. 61선이 깨졌다는 것은 셋째 형, 둘째 형이 이미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21선도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데드라인 근처에서 반등을 시작하여 공중 부양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황금 타점을 잡는데 다른 선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큰 형과 데드라인만 있으면 됩니다. 큰 형이 무너지면 데드라인 근처까지 주가가 빠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다른 선들을 하나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먼저 셋째 형입니다. 셋째 형, 즉 엠벨선은 거의 공중 부양선 매도 타점과 같은 위치에서 깨져버립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인 볼벤선입니다. 보시다시피 큰 형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먼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21선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둘째 형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 선을 지워보겠습니다. 복잡한 선들 필요 없이 깔끔하게 큰 형, 즉 61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데드라인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황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셋째형 엠벨선과 둘째형 볼벤선의 아주 중요한 용도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대시세의 상승 초입을 잡을 때 활용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스윙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 개념에서 활용하는 타점입니다. 이는 차후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스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 부양선, 녹색선, 그리고 데드라인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머지 선들은 불러다 쓰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이 세 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주식 투자는 심플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초전도체 핫 이슈를 한몸에 받고 있는 CCS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분위기에서는 초전도체 이슈가 그냥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차트 차원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최초 타점에서 골파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력의 핸들링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누가 보아도 특이한 지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세력들의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개미들이 저런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급락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포 세력이 급등에 앞서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자전거래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개미들의 투매를 유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제가 21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21선이 무너지고 나면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작한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됩니다. 쭉쭉 치고 올라가던 주가가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면서 하락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1차 하락 구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에서 눌러주고의 구간입니다. 21선이 무너집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 같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1선이 절대적인 지지선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력들은 항시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감이 어긋나는 방향으로 주가를 핸들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61선마저 무너집니다. 61선 밑에서 긴 횡보 구간이 이어집니다. 횡보 구간 끝에서 살짝 반등할 것 같다가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재차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세력주의다. 이 새끼는 똑같은 수법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놈은 과대 낙폭 후 급등이라는 핸들링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들에게 확실하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나서 급등을 시키는 전략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낙주 매매 귀신이 아니라면 저 급락 후에 타점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데드라인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합니다. 제가 데드라인 수치도 계속 수정해보고 있는데 거의 평균적인 수치를 찾았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드라인에서 시작된 반등이 끝을 모르고 계속 치고 갑니다. 계속 상한가 내지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이 나옵니다. 저렇게 치고 갈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눌림이 나오겠지. 나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잡아야지. 하지만 하는 사이에 500원짜리 주식이 5,000원까지 10배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 세력은 이미 이 종목의 모멘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작전 세력의 장난이라면 최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세력은 빠져버릴 것입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전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후 고점에서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21선이 무너지자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황금 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차 상승 후 길고 긴 하락의 끝, 즉 1차 하락 끝에서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이 황금 타점을 머리에 각인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세력주의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이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자리만 노리면 됩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또 2차 눌림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자칫하면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차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1년 내내 이 자리만 찾아내는 연습을 한 후 이 기법이 몸에 익으면 내년부터 시드를 늘려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력들의 생리와 습성을 파악하여 역으로 발라먹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1선이 무너지면 61선 근처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라. 이제 두 번째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무너지고 나면 데드라인 근처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아낸 아주 단순한 눌림목 매매의 원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작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차트에서 공통점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넥스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환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섹터가 1년 내내 강세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시황에 따라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쟁 이슈가 터지면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중국 폐렴이 이슈가 되면 폐렴 관련주들이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우리나라 유망 제약회사들이 다음 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 연구학회에서 항암 신약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속속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 SDI가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46파이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건 검색식에는 순환매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변형해서 실험해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섹터 공부, 종목 공부, 이슈 공부, 시황 공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조건 검색식만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저 차트상에서 눌림 후에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일 뿐입니다. 어떤 한 종목에 내재된 모멘텀에 대한 이해와 시황에 대한 안목이 없다면 조건 검색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건 검색식을 따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주도 섹터에서 시세가 좋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골라두고 눌림이 나올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하튼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까누니가 정확히 타점을 집어냈네요. 매도 타점은 그냥 눈에 보입니다. 공중부양선 아래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합니다.
이후 공중부양선 밑에서 캔들들이 놀고 있습니다. 공중부양선을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후 공중부양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섰지만 큰 음봉이 아닙니다. 좀 더 버팁니다. 한 번 더 추가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음봉으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섭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이제 첫 상승 이후 본격적인 첫놀림이 나옵니다. 황금 타점을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21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딧대거지가 등장합니다. 긴장합니다. 기가 막히게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까누니도 떴네요. 까누니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도 되고 밑에 보조지표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지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물소와 음봉도 보이고 매물소와 양봉도 보입니다. 공중부양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섰지만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하늘색 엠벨선이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은 상승 추세에서 지지선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깨지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선을 불러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은 주가는 다시 쭉쭉 밀고 올라갑니다. 최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도지 캔들은 항상 방향 전환의 신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여지없이 장대 양봉으로 추락합니다.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21선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의 신호가 보입니다. 도지형 캔들들입니다. 21선이 깨질 때 어떤 모양으로 깨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1선이 살짝 깨지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다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1차 상승 이후 1차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입니다. 다음 타점은 여기입니다. 이 두 타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21선이 살짝 깨지고 나서 급반등이 나온 자리들입니다. 요즘 세력들의 트렌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차트를 가지고 계속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선들은 그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옵틱스입니다. 똘똘이를 불러 뉴스를 하나 읽어달라고 하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지난 2020년 9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특정 사업 부문으로 떼어내 100% 완전자 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사업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는 일대 파동이 일었다. 미래가치의 핵심이 될 사업 부문을 떼어내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앙금 없는 찐빵에 투자한 셈이라며 반발했다. LG화학은 물적 분할 후 100% 완전자 회사로 가지고 있던 LG에너지 솔루션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켰다. 이후 LG화학의 주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후에도 물적 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2년 말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 회사에 일정한 가격의 주식을 사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를 의무화했다. 분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방안 마련도 상장회사에 요구했다. 물적 분할 제도 개선 이후 기업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물적 분할을 진행한 상장회사 19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이후 일반 주주의 권익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을 한 상장사들은 어디까지나 금융당국이 요구한 제도 개선 내용을 표면적으로 지켰을 뿐이다.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역시 사실상 매수 가격을 협상할 수 없는 일반 소액주주 입장에선 시장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팔 수밖에 없는 제도다. 물적 분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공시를 하면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시장 가격에 맞춘 주식 매수 가격을 주주들이 만족하긴 어렵다. 특히 현물 배당, 자기 주식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보호 정책을 실천한 상장사는 19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 이후 물적 분할을 진행한 상장사들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만 지켰을 뿐 일반 주주의 주주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물적 분할을 추진한 곳은 19곳으로 2018년 30건, 2020년 49건, 2021년 46건, 2022년 35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물적 분할을 진행한 19곳 중 13곳이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다. 3곳은 주총에서 물적 분할이 부결됐고 나머지 3곳은 아직 주총을 열지 않아 물적 분할을 의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적 분할을 의결한 13곳 상장사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비중은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평균 0.9% 수준이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은 주주들이 대규모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분할을 철회하기도 했다. 19곳 상장사들은 대체로 물적 분할 관련 구조 개편 계획, 검토 내용, 주주보호 방안 등 강화한 공시서식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개편 계획에는 향후 1년 이내 물적 분할 후 설립회사 또는 출자 대상 회사의 경영 권양도에 대한 계획이나 합의 등이 있다면 이를 기재해야 한다. 또 검토 내용에는 물적 분할의 목적, 기대 효과, 물적 분할 및 분할 신설회사의 상장 등 구조 개편 계획이 회사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보호 방안에는 물적 분할 및 분할 신설회사의 상장 등 구조 개편 계획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구체적인 방안을 넣어야 한다. 다만 일부 상장사는 분할 관련 주주 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하면서 일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분할의 목적 효과 등 기재의 구체성이 미흡했고 구조 개편 계획 변경을 했음에도 이를 정정 공시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가령 A사는 분할 이후 구조 개편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와 주주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했다. 또 B사는 물적 분할 후 신설회사의 경영권 양도 등 구조 개편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정정 공시 없이 분할 직후 1개월 내 신설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흡한 곳들이 있었지만 금감원은 대체로 물적 분할 제도 개선 이후 상장사들이 바뀐 제도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장사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와 강화한 공시서식을 잘 지켰다고 해서 주주권익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과 공시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장사들이 표면적으로 지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적 분할 제도 개선의 핵심은 미래 가치의 핵심이 될 사업부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모 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이다. 주주 보호에 적극 나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 회사의 일반 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도 강화했다. 물적 분할은 분할 후 신설 자회사를 다시 상장시켜 기존 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재상장 과정에서 얼마나 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 때문에 신설 자회사 재상장 시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한 자회사 중 모 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 주식 현물 배당, 자기 주식 매입 소각, 현금 배당 등 주주 보호 방안을 적극 실천한 곳은 코스닥 상장사 피롭틱스가 유일했다. 피롭틱스는 지난 2020년 물적 분할을 통해 필에너지를 100% 완전자 회사로 만들고 이후 지난해 7월 자회사 필에너지가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롭틱스는 자회사 재상장에 앞서 지난해 4월 수시공시를 통해
현물연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실제 필옵틱스는 지난달 14일 주주들에게 자회사 필에너지 주식 현물 배당과 함께 1주당 126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또 같은 날 보유한 자사주 61만 3,281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필옵틱스 총발행 주식수의 약 3%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물적 분할 제도 개선 분할을 진행한 19곳 상장사 중 적극적으로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천한 상장사는 필옵틱스 한 곳에 불과한 것이다.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비율도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평균 0.9% 수준인 만큼 사실상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를 두고 물적 분할 후 주주 권익이 강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옵션을 투자자에게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물적 분할 공시 및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물적 분할 및 구조 개편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와 주주를 구분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4월 중 개정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피는 기업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따라 지들 배떼지를 불릴 궁리만 하지 주주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는 트레이더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서 기업 공개를 하고 주식시장에 입성한 후 주주들의 도움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그 대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옛 성현들은 보은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양아치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열불이 터집니다. 제가 또 고 유일한 회장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기업인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 기업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가셨는데 이러한 고귀한 뜻을 이어받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오병감과 공상이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상업이란 무엇이며 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근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상업 혹은 기업이란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신경망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상업도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와 그리고 주주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기업은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들 배떼지나 불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옵틱스와 같이 주주 친화 정책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는 팍팍 밀어주어야 합니다. 자금 압박 없이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우리 불개미 군단이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경제란 무엇이며 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철저하게 강의할 생각입니다. 무엇이든 그 근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순환하면서 각각의 내장기관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야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한 나라, 크게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즉 돈이 원활하게 순환을 해야 세계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돈은 그 근본 원리상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대기가 지구 전체를 순환하듯 순환을 해야 합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원활하게 전파가 되어야 사회 전체, 인류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흑암의 세력은 돈의 독점, 정보의 독점, 권력의 독점을 추구하는 놈들입니다. 이 지구의 암덩어리들입니다. 이놈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인류 전체는 병들고 맙니다. 제가 우주의 역사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목현이란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는 것보다는 똘똘이가 낫겠네요. 똘똘이 나오세요. 태양계의 소행성대와 멸망한 말데크 행성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지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는 소행성띠는 과거 그 자리에 위치해 있던 한 행성이 폭발하여 그 잔해가 회전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서양의 채널러들은 이 소행성띠를 이루고 있던 원래의 행성 이름을 말데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를 돌고 있는 달 또한 말데크의 인공 천체 중 하나가 지구권에 잡혀서 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의 생성연대와 아주 다르며 지구의 성분과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사 그리고 거짓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나사에서 밝히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로 달의 첨탑과 무너져 내리는 유리돔들이 사진에 선명하게 찍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데크인들은 뛰어난 텔레파시의 능력과 지식, 창조주의 법을 보존하려는 열망으로 여러 행성계와 함께 일해온 우수한 물질 에테르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말데크의 문명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초기 이집트 문명과 유사한 면이 많으며 그들 문명보다도 뛰어난 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로 알려진 루시퍼가 일부 말데크인들에게 사악한 마음을 주입하기 전까지 말데크 행성에 사는 존재들은 고차원적인 진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데크인들은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고도로 발달된 텔레파시의 능력을 사용했으며 개인별로 능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필요한 것을 즉시 물질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의 주요 목적은 우주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별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별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데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말데크는 교류를 하고 있던 행성들 중에서 일부 행성들과 우호적인 동맹을 맺기도 했으며 말데크의 원동력인 수정 문명과 고도의 수학 그리고 과학기술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데크인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으며 국민들을 억압하고 다른 행성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활약해온 사법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가 권력을 잡으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권은 가정과 직장, 학교, 도서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말데크의 통신 시스템마저 감시체제하에 두었습니다. 결국 사태가 악화되자 여러 행성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말데크의 격자 연결망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데크는 동맹국들을 모두 잃고 우주의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행성연합은 말데크 행성이 예전과 같은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고 시민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격자망을 다시 연결해줄 거라고 권고했으나 말데크의 지도부는 수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억압적인 통치를 더욱 강화해갔습니다. 그 결과 말데크는 폭력이 판치는 어두운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복제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제된 말데크인들은 로봇과는 달랐으며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군인과 경찰에 배치되어 사회 질서와 치안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말데크인들이 수정보를 잘못 다루어 에너지봉의 주요 부품들이 터지면서 지구의 핵미사일처럼 가공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으며 말데크 행성과 그곳에 사는 존재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데크의 폭발로 인해 행성의 잔해로 이루어진 소행성대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행성계와 은하계도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주관리자들은 누구의 행동에도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자력을 남용하여 핵 재난을 일으키는 종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행성계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에도 말데크 행성을 파괴했던 자들과 비슷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 영역에만 안주해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말데크에서 최후의 폭발이 일어나기 전 빛의 위원회에서는 다른 행성계로 이주하기 위해 말데크 행성을 탈출하려는 평화의 말데크인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말데크인들에게 지구에서의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데크와 플레이아데스, 라이라, 안드로메다, 금성 등에 살던 존재들이 자신들이 살던 고향 행성을 떠나 슌행성으로 이주하여 새로이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말데크 행성과 지구와의 관계, 작성자 목현. 목현이란 분이 잘 설명하고 있듯 우주에서도 소통이 단절되고 고립되어지면 곧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상업 혹은 기업이란 바로 이 지구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돈과 정보를 유통시키는 지구의 신경망이며 혈관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소통 자체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려 뇌졸중으로 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기에 치매에 걸려 반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소통, 유통, 전파, 공유 등등이 시대 정신이며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말테크 행성처럼 지구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꾸려가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교류되고 소통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세상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댓글을 주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그분들의 생각과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유선 방송은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입니다. 정보의 소통이 아니라 강압에 가까운 일방적인 전달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나 SNS는 쌍방향 정보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정발합의 원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창작물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 제가 거리의 예술가 뱅크시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창작물도 어느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잡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예술 작품이 있어도 그것이 집안에 걸려 있다면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시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필옵틱스란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 풍토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 자체가 소통이라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다면 아무리 우수한 기업이라 해도 그 기업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부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소통의 원리를 깨달아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개미 군단의 동학개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 주주 친화 정책에 우수한 평점을 받은 주식들을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종의 소비자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개미 군단을 중심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액 투자자들의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개미들이 뭉치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줄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개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의 풍토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색 웅덩이 때문에 21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늘색 웅덩이를 지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성 SDI 엔지니어 출신들이 2008년 설립한 필옵틱스는 독보적인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노광기, 국산화와 세계 최초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 양산 등 첨단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상장하는 시기에 맞물려 작년 6월에 급등을 했다가 필에너지가 상장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물적 분할은 모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력 사업 분야가 어찌되었든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모 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지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알맹이가 빠져나간 빈 조개 껍데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 회사의 다른 사업 분야가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격의 실적을 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모 회사가 하는 사업보다는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하는 사업이 시장에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에너지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주력 협력사로 지분율 14.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에너지는 특히 삼성 SDI가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46mm 지름의 4개 높이로 구성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품목 중 하나인 4680 배터리용 건축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필옵틱스 차트를 검토해 본 후에 필에너지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필에너지의 물적 분할 이후 필옵틱스의 주가는 길고 긴 보합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격 차트에서는 장대 양봉 이후 매물대에 가로막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횡보하는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캔들들이 61선 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61선 위로 튀어 올라와 뚜렷한 상승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300개 이상의 종목을 관리하다 보니 이 차트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차트를 빠르게 돌려보면서 확실하게 61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온 종목을 골라내 최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활용해 61선 위로 확실하게 캔들들이 올라선 종목을 골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1선이 잘 보이도록 하늘색 웅덩이를 지워보겠습니다. 보합세를 유지하는 차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21선을 중심으로 캔들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선 매매를 즐겨하는 트레이더들은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하고 다시 21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질 때 매도하는 매매법을 사용합니다. 혹은 그 기준을 61선으로 잡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평선 매매법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평선이란 결국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한 타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은 예측샷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주가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상승 추세의 초입을 잡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지표가 후행지표이지만 그 후행지표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해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쓰고 있는 보조지표들을 활용하여 이 차트에서 매수매도 타점들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지점입니다. 까누니 타점입니다. 비록 볼벤이 바닥에 붙지 않았지만 아래 보조지표에서 상승 반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1차 매도 타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차 매수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이 공중부양선을 위로 돌파한 지점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면 조금 뒤에 공중부양이 나올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역시 매도 타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차 매수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 아래에 캔들이 있지만 21선을 살짝 깨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반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후 주가가 긴 횡보 기간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21선을 크게 깨지 않았습니다. 계속 버팁니다. 이후 매도 타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차 매수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지점입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게다가 아래 보조지표에서도 모두 상승 반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매도 타점은 역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차 매수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역시 매도 타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평선 매매법보다 제 매매법이 훨씬 디테일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늘색 웅덩이를 지우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아니라 횡보하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하늘색 웅덩이를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횡보하는 기간에는 뚜렷하게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확실하게 61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섰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거래량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기에 눌림의 자리만 잘 찾아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인 것입니다. 이제 자회사인 필에너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바닥권까지 내려와 횡보하던 주가가 최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앞에 전조 현상도 보입니다. 이제 이 주식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냥 눈 감고 지금 사도 됩니다. 스윙 관점에서는 눌림에서 반등할 때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바로 진입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도지 캔들이 형성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다 받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랜만에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시초에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와 주가가 떨어졌지만 장 막판에 연속적으로 여러 캔들이 등장하며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서 누군가 큰 물량 없이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이제 새로운 차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필에너지 차트보다는 필옵틱스 차트가 보기 좋아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늘색 웅덩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늘색 웅덩이를 지워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이평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라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60을 클릭합니다. 그럼 색상, 과열, 침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과열을 연한 하늘색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과열 옆에 기준값에 2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하늘색 웅덩이가 생깁니다. 이제 데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위에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지표명과 수식 이름에 모두 데드라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수식값에 요걸 입력합니다. 지표 조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각각의 공란에 요걸 입력합니다. 0.8을 0.9로 바꾸어도 되고 1로 바꾸어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종목마다 데드라인의 수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평균값을 찾아낸 것이 0.8입니다. 다음 순서로 라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색은 검은색으로 굵기는 3포인트로 해줍니다. 다음 스케일로 들어갑니다.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가격으로 바꾸어 줍니다.
위에 작업 저장을 클릭하고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다시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지표 겹치기를 누릅니다. 찾기 공란에 데드라인이라고 칩니다. Y축 표시 안함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데드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차트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을 때, 즉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종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선들을 불러와 쓸 수 있으며 또한 하늘색 웅덩이를 지우고 21선을 이용해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 눌림을 잡을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집니다. 21선이 깨어지면 61선 근처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61선이 깨어지면 데드라인 근처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드라인의 수치는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데드라인도 깨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